여러 곳을 좀 둘러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식수하신 그 소나무가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둘러보고 아주 잘 키워서 소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를 남북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방북한 이해찬 대표 오늘 오전 경복궁 주차장 앞에서 인터뷰였습니다. 촌철 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자리하셨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현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KBS 처음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는 과정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예, 올 때부터. 여기가 좀 크고 멀죠. 네, 아니 국회는 자주 왔었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하셨던 그 최민희 의원께서 오늘 북한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리 비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만든 14남북 공동선언이 있은 지 11년 되는 날입니다. 14 공동선언, 이번에 그 남북정상이 합의를 이루는데도 이 14선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4선언 11주년 민족 공동기념 행사가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데 이번 행사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지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의미요? 네. 의미는 이해찬 총리께서 방금 인터뷰 때 말씀하신 그거 하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예. 소나무 잘 자라나 그거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를 일종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1년 전에 14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사실은 2006년도에 1차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가을에 임기를 불과 이제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왜 가냐? 이제 곧 물러날 분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사실은 14 공동선언의 어떤 구체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회 비준 얘기도 안 나왔던 것이고 그냥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정말 소나무 잘 자라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소나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요. 어쨌든 14 공동선언이 그러니까 6.15 선언 같은 경우에는 좀 첫 만남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14 공동선언 그때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제 군사 긴장 완화라든지 아니면 백두산 관광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대부분 실행이 안 됐습니다. 네. 실행이 안 됐고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간의 교류라는 차원이 있는데요. 이게 정부 간의 문제도 있지만 민간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구도가 보면 북미 간에는 어쨌든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좀 신뢰한다는 입장인데 그 신뢰 관계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수석 그 정부 정상끼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계 이번에도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통일부 장관 했던 분들이 이재정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세균 지금 한반도 평화 포럼 위원장인데 이런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계속 통일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아마 이제 과거에 이게 14 선언을 할 때 이게 앞으로 이제 이행이 못 되고 되는데 왜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화해야 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걸 아마 상징적으로 소나무로가 이제 그동안 잘 못 자랐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좀 키워보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행사의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진전이 없는데 사실상 뭐 예, 되고 예. 있는 게 없죠. 현실화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150명씩 북한에 방북을 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그야말로 좀 안 맞는 거죠, 이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와 그리고 남북의 어떤 경제 협력을 비롯한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는 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아무것도 뭐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마치 뭐가 된 것이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잔치하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북핵 문제가 사실은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제네바 협의도 20년 전에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예정돼 있고요. 조만간 아마 북미 2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 교류라든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민간인 관광도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회단체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이 어찌 보면 약간 부정에서 약간 긍정으로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만나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사회단체 아니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장관들이 가면 아마 그 전에 협상 파트너 이런 분들도 만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이게 진행된 내역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든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많이 만나야죠. 만나야 신뢰가 쌓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만나는 거야 만날 수 있지만 앞서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고 또 이번에 한 150여 명의 인원들이 가는데 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원의 이런 그 규모 같은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일정을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으로 공적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세금도 있습니다만 아마 민간 그 남북 교류 기금도 사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에 가장 맞습니다. 남북 교류 기금이라는 게 남북이 교류할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또 현재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제 제재 문제도 있는데 이게 아마 뭐 지난번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제 뭐 유엔에서 양해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인원이라든지 아마 이게 그 수행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뉴스 보니까 수송기 타고 가시더라고요. 수송기가 저도 이제 공군 출신이라 수송기 많이 타봤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원 부분은 아마 처음 예정보다는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각 뭐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다 뭐 시민 사회 단체라든지 뭐 종교 단체라든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그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에 이제 2007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지난 10년간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경직돼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정작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행되거나 뭐 서로 간에 뭐 교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지난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은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재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중간에 물론 금강산 여행을 갔던 박양자 씨인가요? 뭐 피습 사건도 피격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 뭐 목함 지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 있었죠. 그래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것도 국제사회가 점점 제재를 높여가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남한이 지금 그 제재를 지금 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제사회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재를 높여간 결과로 인해서 북한이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제재의 결과고요.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했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은 우리 중심의 통일,
우리 중심의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집어넣었을 때 북한 동포들도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또 남북한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어떤 군사적 긴장감 완화로 인해서 그게 또 경제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개념에서 통일하고는 거리가 멀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의문을 품고 계신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은 대박이란 얘기가 무슨 모 신문에서 북한에서 뭐 지하 자원이 3,200조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거 통일되면 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어서 대박이다. 뭐 이런 취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3,200조를 당장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 그 소위 가짜 뉴스 개념의 대박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예. 현근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통일 대박 이러면서 무슨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전국 국가 조직으로 만들고 또 뭐 각 언론에서 저는 아마 그때 기억이 무슨 700조 이익인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하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없었죠. 그걸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저는 박정희 정권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 당시에도 어떤 7.4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정권의 그 유지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남북 관계를.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었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용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나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14 선언이 그동안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오면서 사실상 후퇴했다. 완전히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이번 방북은 그거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수 야당이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선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단 체제가 이제 평화 체제로 가는 국면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선거 과정이라든지 정치에 이용하는 현상은 이제 힘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우리 보수당의 기본적인 인식 변화, 가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또 이 국회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남북 국회 회담 개최 문제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 연설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김정은의 국회 연설 뭐 지금 아마 여당이나 정의당을 비롯한 그 범여권에서는 환영할 것 같고 한국당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장면을 잘 연출해서 김정은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김정은은 지금 3대째 권력을 세습하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숫자만 해도 자기 형을 비롯해서 또 고모부였던 사람을 포함해서 그 북한의 고위 그 공산당 간부 중에서도 처형당한 사람만 지금 확인되는 게 354명이에요. 그게 어떤 우리처럼 재판을 거치거나 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내지는 단체 중에 가장 뭐랄까요? 심한 정도가 심한 독재자에게 국회 연설을 허락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이거는 뭐와 비교되는 거냐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5일 경기장 가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직접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핵화였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얘기를 꺼내는데 어쨌든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 지위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들 동원해서 체육관에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거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거든요. 국회를 대변하는 자리라 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 섰다라는 건 어쨌든 방송으로도 됐고 그럼 당연히 그거에 상응하는 게 우리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또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그냥 비핵화라는 얘기 아니면 한반도 평화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국회에서 연대를 한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야당도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고 지난번에 뭐 태극기 부대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분위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 연설에서 비핵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평화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라든지 군축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정리해 직접 주시고요.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다.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고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오늘도 대정부 질문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을 했고 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위장 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아니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맡아달라 그랬을 때 고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 장관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첫 국회 출석한 모습. 먼저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덕수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겠는데요. 덕수 초등학교를 위장 전입까지 해서 보내고서는 그 학교 명문 초등학교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덕수 초등학교는 사립학교는 아니지만 드물게 초등학교 중에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수영을 거기서 배워요. 학교 교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그래서 덕수 초등학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엄청 많아요. 뭐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도 저 어디죠? 성공회 교회로 주소 옮겨놓고 보냈겠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명문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아니 명문 초등학교 아니면 위장 전입해서 보내도 된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제일 강도가 약한 게 사실은 위장 전입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거. 예를 들어서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계속 쓴 거. 그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6명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좀 나가주십사 부탁을 애타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뭉개고 안 나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한테 보기에 가장 좀 작은 문제로 보이는 위장 전입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교육을 이렇게 맡겨도 되나요? 현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사실 대정부 질문이 인사청문회 시즌2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위장 전입 문제는 본인이 사과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피감기관 사무실도 본인이 아마 뭐 조만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는 야당이 정부 기관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잘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부총리라면 당연히 지금 교육 문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사회 우리 뭐 일자리 문제는 물론 경제부총리 역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특히 교육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맞다.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난 사안 아니냐.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이 본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은혜 방지법, 뭐 국무위원 임명 절차 개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이신지 한 1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유은혜 방지법은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제 일정한 그 시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나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그러니까 국회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법을 좀 개정하자는 움직임이죠. 예. 이거는 현 상황에서 저는 뭐 모든 장관을 다 국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부총리급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총리는 헌법상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장관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될 문제인가? 헌법 개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라는 게 장관도 겸임하고 있거든요. 네. 국무위원도 겸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도가 이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좀 혼합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동의를 받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소수당이었을 때 여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내각을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법 개정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데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으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조직법이나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동의의 대상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고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총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근데 부총리 장관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장관들은 안 갖춰도 되느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누구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헌법에 규정이 있지만 부총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한계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법 개정에서 부총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학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전 상근부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공방 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께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낙연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이제 민간인에게 돈을 주고 총리 연설문을 맡겼다. 네. 라는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뭐 합쳐서 한 980만 원 정도, 10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재작년에 그 최순실 사태가 촉발된 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직책도 없는 민간인이 최순실에게 연설문 뭐 수정을 맡겼다. 이게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거기서부터 이제 최순실 사태가 촉발이 됐죠. 근데 예. 이번 공개된 내용 보면 이 정부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자격이 없는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겨서 역시 공무상 기밀 누설죄 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엔 돈까지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국고 손실죄예요. 예. 총리실에도 5명이나 있거든요. 연설문을 쓸 만한 그 총리실 직원들이. 연설 비서관? 연설 비서관 있죠. 예. 총리실에도. 행정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글쎄요. 이게 재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네, 현근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이게 최순실까지 비교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전에 최순실 같은 경우는 몰래 한 겁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심재철 의원이 이 업무 추진 및 쓴 내용 보다가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총리실에서 답변도 보면 그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는 직원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행정적인 게 많고 2명이 이제 연설문을 써왔는데 네. 한 분이 이제 비서관이 그만두면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방송 작가 출신입니다. 이분이 글을 좀 쓰시겠죠. 그러니까 이 총리실에서 한 달에 글 쓰는 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이분한테 뭐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사이 금액을 주고 썼다는 거죠. 오히려 네. 비서관의 역할보다 더 금액을 싸게 쓴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출했고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죠. 이제 네. 몰래 이제 뒤로 준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직원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 오래 하셨고 20년 하셨고 그다음에 대변인 수없이 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직접 연설을 하는 거 보면 누구한테 도움받아서 그 연설문을 작성해야 될 분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해명에 대해서. 예. 남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왜 돈까지 주고 남한테 시켜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아니 정부 예산 쓰지 말고 그럼 본인이 작성을 하셨어야죠. 당연히 연설 비서관을 두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해석이. 뭘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습득한 자료 자체가 비공개 자료라서 문제가 된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데 왜 그걸 불법적으로 습득을 했냐.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뭘 공개적으로 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해야지. 아니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그럼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설 비서관이 실제로 일을 2명 하고 있는데 5개월 동안 공석했다는 거죠. 그 예. 기간에 어쨌든 한 거고요. 제가 공개적이라는 건 정상적인 절차로 비용을 지급하고 그분한테 일을 시킨 것이죠. 예. 근데 최주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죠. 공개냐 비공개냐보다 정상적인 절차냐 비정상적인 절차냐 거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공석이 생긴 비서관 자리에 다른 공무원을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겼어야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비공무원이고 비밀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민간인에게 맡긴 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비밀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용들이 보면 그 행사 기간에 연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최준실 사건 보면은 심지어 어떤 그 정책에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지금 대부분 행사장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연히 절차로 본다 그러면 그 비서관을 선임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정이 있었겠죠. 임명 절차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사람이 없다든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2년 전에는 그렇게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180도 정리하겠습니다. 바뀌어서 예. 여기서 모르겠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의 당내 문제 좀 짚어볼까 하는데 김영남 의원님께 하실 말씀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당내 문제가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온 것으로 됐어요. 네. 들어오신 거죠, 완전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들도 계속 섭외를 한다고 하는데 좀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뭐 뉴스 보고 하는 거죠. 저도 당협위원장 잘렸거든요. 10월 1일자로 예, 예, 전국의 예. 모든 당협위원장이 다 잘렸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국의 253곳의 당협의 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조강특위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조강특위의 사실상의 위원장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임명이 되고 대부분 지금 채워진 것으로 보여요. 이제 구체적인 명단이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당이 좀 그 세포 단위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당협위원장을 공석으로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상해 보건데 이거 빨리 작업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좋은 언제까지? 사람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이건 좀 정치공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달에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현역 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어쨌든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세력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 지역구가 네. 없는 비례대표한테 뭐를 약속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데 당신 다음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근데 이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약속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원내대표 선거 전에 당협위원장을 다 임명해버리면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게 빨리빨리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도 주변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 원외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별로 긴장들 안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보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뭐 칼을 휘두를 거다 이러는데 다들 뭐 할 수 있겠냐. 다들 별로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분이 위원장도 아니고요. 위원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정권을 준다 그러지만 무슨 권한을 주는 것인지 물론 다른 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 나왔어요. 남자 2명 여자 1명이다. 그런데 4명을 자기가 선임한다 그러는데 방망이 두드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데 그 당사자들은 별로 긴장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동의하세요? 글쎄 뭐 긴장을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아직 안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광특위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근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김용태 사무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당원 당규를 이참에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 일부 그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인적 쇄신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좀 영입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적 쇄신이 안 되는데 영입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불가분의 관계죠. 근데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인기가 높아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으면 쉽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뭐 불과 몇 달 전에 서울시장 후보도 못 구해갖고 막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게 지금 인재 영입이 그렇게 쉬울까요? 네. 말씀. 뭐 지난번에 썼습니다만 뭐 잘 쳐내면 되겠죠. 칼 잘 갈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 김병준 위원장님이 본인의 할 일을 패스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김용태 그 조광특위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을 또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외주도 얘기 나오는데요. 결국은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아예 정관을 바꿔가지고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위원장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그 김병준 위원장이 뭐 그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일부분을 떼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옥상옥이 돼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곤란한 처지에 서지 않을까. 아마 다른 위원들도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갖다 그냥 덜러리만 서지 않겠느냐. 욕만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적 청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좀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김병준 위원장 왔을 때도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나는 그냥 가치관만 세우겠다 이러고 이제 좀 손에 피 묻히는 일은 알겠습니다. 남한테 이제 맡기는 꼴인데 과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한국당이 빨리 제 모습을 찾고 어떤 정책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가서 인기가 높아진 다음에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 작업을 하면 이게 일이 쉬워요. 근데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바뀔지 쇄신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학설하고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